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사고 국어 관동별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관동별곡은 공부할 게 좀 많지만 이번 기회에 관동별곡을 잘 공부해 놓으면 고3까지 시조와 또 가사문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을 좀 쉽게 준비합시다. 자, 일단 관동별곡은 정철이 지은 가사문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가사문학에서는 학습 포인트가 5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사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전체 구성과 내용 파악이고요. 세 번째는 여정 견문 감상을 나누어서 꼼꼼하게 짚으셔야 돼요. 여정이라는 것은 기행가사니까 어느 곳에 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봤는지,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어떤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문학의 미적 범주, 우아미, 골개미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사 인용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고사를 인용한 효과, 왜 인용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사의 특징 이렇게 먼저 전체 개간 설명하고요. 강의는 총 4개 파일로 4개 파일로 나누어서 강의할 건데요. 첫 번째 파일은 강의 포인트, 관동별곡에서 요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서사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는 본사 중에서 내근강, 금강산을 여행한 거, 그거 두 번째 강의고요. 세 번째 강의는 해금강, 관동 팔경에 대해서 유념한 부분, 마지막 네 번째 강의는 결사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학습 포인트인데요. 가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신사고 국어에서는 7단원에서 향가와 시조,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 현대소설 한 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문학과 함께 향가가 나오니까, 또 시조가 나오니까 향가와 시조 그리고 가사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형식적인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가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면 향가, 시조, 가사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텐데요. 이 시가문학의 흐름은 여러분 고2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지만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갑시다. 우리 시가문학은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현대시까지 이어지죠. 고대가요는 상고시대, 우리가 맨 처음 문학을 기록하는 그때를 상고시대라고 해요. 상고시대, 고조선 때부터요, 삼국시대까지의 문학을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이 고대가요는 당연히 한자로 쓰여졌겠죠. 그래서 한자로 먼저 쓰이고 후에 이제 노래로 불려진 경우도 있고, 먼저 노래로 불려지다가 한자로 기록된 한역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지가, 황조가 등이 있는데요. 이때는 향유계층이 당연히 왕족과 귀족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는 그죠? 많은 배움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하고요. 향가는 신라시대에 쓰여진 문학을 향가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신라는 1000년을 가지고 있는데 신라시대에 쓰여진 문학은 누가 썼겠어요? 역시 귀족과 왕족이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시대의 향가는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는 차자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 그 차자 표기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향가는 향찰로 표기했어요. 향찰 이전에 이두, 구결이라는 표기법이 있긴 했지만 향가에 쓰여진 표기법은 향찰이다. 그래서 이 향찰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은 소리 글자니까 우리말을 소리대로 다 적은 것을 차자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발전한 단계가 향찰인데 이 향찰로 표기한 게 향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가는 3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사구체 향가, 사구체라는 것은 4줄로 쓰여졌다는 얘기고요. 팔구체라는 것은 8줄, 19체는 10줄로 쓰여진 걸 우리는 이렇게
발전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발전된 단계는 19체 향가겠죠. 그러면 4구체는요 4줄로 쓰여져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요. 8구체는 8줄로 쓰여져서 4구 하나, 5구에서 8구 하나, 그래서 2단 구성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19체 향가는 3단 구성을 취하는데 19체니까 10줄이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9체 향가의 형식이 시조로 계승되고 이 시조를 계승한 것이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3단 구성이에요. 내용상 3단 구성. 그래서 앞부분을 기, 중간, 서, 결로 나뉘는데 이 결 마지막 부분을 낙구라고 부릅니다. 이 낙구는요, 첫 음보가 감탄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감탄사가요, 내용상 3단 구성인데 낙구에 주제가 드러나 있겠죠. 모든 시는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드러나 있는 건데 이 마지막 부분을 결사라고 하고 이 결사를 낙구라고도 부르는데 낙구의 첫 음보는 감탄사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시조에 영향을 미쳐요. 시조도 역시 3단 구성으로요. 3단 구성, 초장, 중장, 종장 3줄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구, 종장이 첫 음보가 처음에는 감탄사였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바로 향가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향가의 형식상 특성 3단 구성을 시조가 계승했고 낙구 감탄사가 시조, 종장, 감탄사로 이어집니다. 이게 시조는 고려 말부터 창작이 되어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데 자, 조선 초 고려 말에는 감탄사로 나오다가요. 이것이 조선 후기가 되면 점차 이 감탄사가 종장 첫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식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내용상 3단 구성과 낙구 마지막 구절이 처음엔 감탄사였다가 3음절로 고정된 게 가사에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그래서 가사도 내용상 3단 구성인데요. 이 3단 구성은 시조의 장형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지면서 굉장히 길어져요. 서사가 몇 줄, 본사가 몇 줄, 결사가 몇 줄. 그래서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총 147구, 147개의 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3단 구성을 취합니다. 시조를 그대로 계승했어요. 서사, 본사, 결사. 그래서 이 결사를 마지막 구절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구절을 이 향가의 마지막 결 부분인 낙구를 계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사의 마지막 구절을 낙구라고 하고요. 이 낙구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이 돼요. 여기서 이 3음절은 시조를 계승한 거죠. 시조를 계승한 거예요. 이 시조는 향가를 계승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은 향가, 제망매가 19체 향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9체 향가의 형식상 특성이 기서결, 내용상 3단 구성이고 낙구의 첫 부분 감탄사인데 이 형식상 특성을 시조가 계승했고요. 이번 여러분 시험 범위에 시조도 나옵니다. 이 시조의 형식상 특성을 그대로 계승한 게 가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가에는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습니다. 그럼 정형시는 뭘 말하냐? 정형시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형시라고 합니다.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자유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시가문학 중에서 정형시는 딱 2개만 해당됩니다. 그게 뭐냐면 향가와 시조예요. 왜냐하면 줄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단 향가는 음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줄수는 정해져 있고 음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향가는 음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조는 음보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보는 뭐예요? 한 줄을 몇 번 끊어 읽느냐, 이게 음보율이죠. 그래서 음보율은 시조가 몇 음보예요? 4음보죠. 4음보. 4음보라는 것은 4번 끊어 읽는다 라는 거예요. 한 줄을 4번 끊어 읽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4음보죠. 가사도 똑같아요. 4음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4음보. 이렇게 4음보라는 형식상 공통점이 시조와 가사는 있고요. 향가에는 없네요. 그러면 향가와 시조, 가사의 세 갈래의 공통점은 낙구의 첫 음보가 3음절인 게 공통점이네요. 그리고 내용상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향가는 기, 서, 결.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라는 내용상 3단 구성이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낙구의 첫 음보가 3음절인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 가사 낙구를 주고 시조와의 공통점이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첫 음보가 3음절인 게 공통점이고요. 전체 내용이 4개의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라고 쓰면 되고, 향가까지 묶어서 공통점이 뭐니? 라고 한다면 낙구의 첫 음보가 감탄사예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또 향가의 3단 구성을 시조가 이어받고 시조의 3단 구성을 가사가 이어받았다 라고 하면 되고, 또 하나 시조와 가사의 공통점은 4음보라는 것, 그 다음에 낙구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었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면 향가, 시조, 가사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그 중간에는 고려시대 때 불려졌던 고려가요가 있죠. 요거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를 고려가요 하는데, 고려가요는 두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거 하나는 고려소교고 또 하나는 경기체가입니다. 고려소교는 고려시대 평민들의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경기체가는 귀족들이 불렀던 노래로, 고려소교와 경기체가는 똑같이 형식상으로 3분후라고 하죠. 그래서 3음보 분연체 후렴구로 이루어졌는데, 경기체가는 귀족들이 불렀던 것으로 후렴구가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내용을 쓰면서요, 이 화자의 경험을 썼습니다. 화자가 놀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뭐 쓴 책 이런 것을 단순히 나열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체가는 화자의 경험을 다루었기 때문에 산문적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문적 성격이 있는 것을 문학의 사분갈래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술갈래라고 하죠. 화자의 경험을 다룬 것, 혹은 필자의 경험을 다룬 것, 이것을 누가 계승했냐? 무엇이 계승했냐? 가사가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경기체가를 계승한 문학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가사는 정서도 다루지만 화자의 경험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교술갈래라는 면에서는 경기체가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경기체가와 가사의 공통점은 교술갈래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운문이라는 것은 사음보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운율도 있고, 그 다음에 서정, 감정도 표출하면서 서사, 자신의 경험을 다루었기 때문에 서사, 즉 산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네요. 그래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그 다음에 신체시, 현대시로 이어지는 문학의 흐름 가운데 우리 신사고 문학 7단원에서는 향가와 그 다음에 시조, 그 다음에 가사를 다룬다. 따라서 향가, 시조, 가사의 형식적 특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가사의 특징이었다면 관동별곡은 계층적으로 본다면 양반이 지었으니까 양반 가사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본다면 3543 낙구 3543은 시조의 종장과 같은 거거든요. 시조의 종장과 똑같은 음수율을 보이면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시조의 종장과 같은 3543의 글자 수를 보였다. 그러면 정격 가사인데 이글, 관동별곡은 정격가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기행가사죠. 관동이란 지역을 여행하면서 쓴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으니까 서정적이죠. 감정이 드러나고요. 서사적입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행의 과정에 따라서 자신이 본 곳, 그죠, 본 곳, 견문. 그 다음에 여정도 드러나고요. 그에 대한 감상도 드러나요. 그래서 서사갈래에 속합니다. 또 하나 이 시는 이 관동별곡은요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인법, 은유법, 뭐 직유법 이런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동별곡은 굉장히 이제 잘 쓰여진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화자의 감정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학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관동별곡을 좀 어느 정도 마스터하면 가사문학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구성인데요. 서사, 분사, 결사 3단 구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 관동별곡은 이 정철이라는 작가가요. 언제 쓴 거예요? 선조라는 임금, 임진왜란 때, 그죠? 임금이죠. 선조라는 임금을 모실 때 쓴 글인데 이 선조 때는 당쟁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당쟁에 어지러운 그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정철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선조가 잠깐만 이제 시골에 가 있으면 너의 고향 전라도 창평에 가 있으면 곧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불러주지 않아서 3년이 지나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철이 가사를 씁니다. 그 가사의 이름이 뭐예요? 사미인곡이죠. 사 그리월사 미인. 미인은 임금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미인곡을 썼는데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속사미인곡인 속미인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불러줬어요. 그래서 관동별곡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동별곡은 임금인 선조께서 자신을 다시 불러줬어요. 뭘로 불러줬냐?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면서 불러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전라도 창평에서 임금에게 가서 하직 인사하고 경기도를 지나서 강원도 철원까지 가는 부분이 서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이 철원까지 가는 도중에 본 풍경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묘사하는 부분은 견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거친 지역은 여정에 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감상, 화자의 정서죠. 그래서 서사 부분에 어떤 정서가 나타나냐면 연군지정, 선정포부, 애민정신이죠. 그 다음에 우국지정이라는 정서가 나타나요. 그러면 영군지정은 뭐예요? 구는 임금군, 연 그리워할. 그러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요. 선정,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 이것은 바로 좋은 정치는 국민을 백성을 위한 거니까 애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국지정은 뭐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사 부분에 들어가서는 금강산, 산을 여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산을 내금강이라고도 합니다. 금강산 안쪽 산을 여행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요. 표현은 견문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본사 2에서는 장소를 옮깁니다. 내금강에서 해금강이 이제 관동 8경 지역인데요. 바다를 여행하는 부분이에요. 이 바다로 여행할 때 화자의 정서가 급격히 달라지는데요. 산을 여행할 때는 주로 이 서사와 본사 1에서는 우국지정, 애민정신, 영군정신 이런 게 다 뭐예요? 유교적 충의사상이죠.
그죠? 유교의 충유사상이라면 바다로 넘어가면서 화자의 정서가 바뀝니다. 뭐 산중만 매양보랴 바다로 가자쓰라 하면서 바다로 넘어가면서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활달하고 즐거운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딱 한 번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왕정은 유한한데 풍경이 못쓸매니라는 부분에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그 부분 딱 한 군데만 내적 갈등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관동 8경을 유람한 다음에 결사로 넘어가는데 이 결사, 아까 본사 2에서 뭐가 있었어요? 내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에서 신선을 만나서 풍류를 즐기고 꿈을 깬 다음에 먼저 백성을 근심하고 나중에 나의 즐거움을 찾겠다. 선우후락을 보여주죠. 망양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여 이 대단원의 관동별곡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본사 1에서 내근강을 여행할 때는 유교적 충의사상 서사부터 쭉 나오다가 본사 2에 들어가서 해근강을 유람할 때 내적 갈등을 겪죠. 그런데 꿈으로 인해서 그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열심히 그죠? 선정을 펼치겠다라고 끝나는데요. 그럼 앞부분에서 서사 본사 1까지는 유교적 충의사상이 주를 이루고 뒷부분 본사 2에서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못쓸매니 이 부분부터 갈등이 시작됐는데 꿈으로 인해서 갈등을 해소하죠. 그러니까 갈등 해소의 매개체는 꿈이 되는 거예요. 꿈에서 신선을 만나 풍류를 즐겼거든요. 그러고 끝이 나는데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은 도교적 신선사상입니다. 도교의 신선사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교적 충의사상은 내근강, 산에 있을 때 주로 느끼는 거고 도교적 신선사상은 해근강, 바다에 있을 때 느끼는 화자의 정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이 좋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 왕정은 유한하다라는 것은 위정자로서, 즉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 거고, 그러면 도교적 신선사상은 뭐죠? 인간 본연의 욕망 때문이죠. 나도 신선처럼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화자는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시골에서 전라도 창평에서 응거하다가 왕께서 불러줬으니 열심히 정치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늘 이런 상황 우리도 늘 겪는 거죠. 그죠?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일어났는데 나가기가 싫어. 등교하기가 싫어. 그럼 어떤 생각해요? 오늘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은 공적 자아로서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고, 인간 본연의 욕망을 쫓고 싶어. 이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어. 이럴 때는 개인적 자아로서의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하죠. 요런 갈등이 나타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요, 이 시를 읽으면서 뭐예요? 이 정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법으로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이런 정서가 나올 때 관련 시조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시조도 함께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은 문학의 미적 범주입니다. 문학의 미적 범주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절을 보면 우아미를 느끼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숭고미를 느끼고, 어떤 구절을 보면 비장미를 느끼고, 또 어떤 장면을 보면 골개미도 느낍니다. 자, 그럼 우아미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시 관동별곡에서는 저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네. 와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하니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아미가 있겠죠. 따라서 이 관동별곡에는 우아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연, 이 금강산과 해금강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 부분은 다 우아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순고미는 뭐냐면 대상이 너무나 훌륭해. 그래서 그 대상을 따르고자 해 라고 할 때 순고미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시에서는 순고미가 세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본사 1 부분에서요.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에 추미러 올라 무슨 일을 사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라는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하늘에 가까이 하늘을 향해 닿으면서 천만겁이 지나도록 지주와 절개를 굽히지 않니? 그러면 화자도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그죠? 천만겁이 지나도록 하늘 가까이 즉 인근 가까이에서 지주와 절개를 지키고 싶다라는 순고미가 드러나죠. 두 번째는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그 누인가 동산 태산이 얼마나 높다고 노국 좁은 줄도 나는 모르는데 공자는 어찌하여 넓거나 넓은 천하를 좁다고 말했을까? 오와 나도 저 지위를 어이하면 할 수 있을까? 라면서 공자의 후연지기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순고미가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화룡소 연목을 보는데 사자봉을 찾아갔는데요.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화룡소 연못이 되었거든요. 그 연못에 천년노릉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에 흘러내려 창에 바다로 이어지는데 풍우를 언제 얻어 삼이루를 내리지? 라고 하면서 천년우는 맑은 물을 뜻하고요. 풍우는 이 선정을 베풀 기회, 그 다음에 삼이루는 선정을 말하는데 내가 저렇게 천년 묵은 용, 즉 물처럼 풍우를 얻어서 삼이루를 내려서 음해의 이음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백성을 살려내고 싶구나 라는 부분에 순고미, 저 천년 노론과 같은 선정을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선정포부에 대한 다짐도 드러나네요. 그래서 순고미가 드러나는 부분은 딱 세 군데요. 망고대 혈망봉 외롤 높을시고 망고대 외롤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사려고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 그 다음에 공자의 후연지기를 흠모하는 부분, 음의 이음풀을 다 살아내었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고통받는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다 라는 부분에 순고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장미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비장미는 뭐예요? 현실과 이상 간에 괴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슬픔을 느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슬픔 딱 한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맞아요. 왕정은 유한한데 풍경은 못쓸매니 왕이 내린 명령은 있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장미가 드러나는 부분 딱 한 군데 여기입니다. 골개미는 해악과 풍자니까 이 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고사 인용인데요. 고사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고사 인용이 무지하게 많아요. 고사는 5개가 인용이 되었는데요. 맨 처음 첫 번째 서사 부분에서 화자가 지금 회양이란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그 회양이란 지역의 이름이 중국의 회양과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그 회양을 다스리던 태수의 이름이 급장류이거든요. 근데 이 급장류는 누워서 정치를 할 정도로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때 장수입니다. 한나라 때 장수가 아니고 태수죠. 태수. 정치를 잘한 사람. 그래서 급장류 고사를 인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강산 폭포를 보면서
여기가 여산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산은 중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태백, 당나라 때 시인이죠. 이태백이 여산이 아주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거기에서는 망여산 폭포인데요. 화자는 만약에 이태백이 이덕션이 여기 다시 와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 중국의 그 망여산 폭포가 여기 12폭포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왜 한 거죠? 금강산의 폭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여산 진면목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한다. 여기는 이태백 혹은 이백이라고 합니다. 이백의 고사를 인용한 거고요. 아까 급장류 풍치를 고처하니 볼게 이고는 선정에 대한 포부. 여산 진면목이 이 독은 낫단 말 못하려니 여기는 이 금강산 폭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쓴 고사겠네요. 그 다음에는 금난구를 돌아서 총석장에 올라갔는데요. 백옥루를 봤습니다. 근데 백옥루에 남은 기둥 4개만 서 있대요. 그 남은 그 4개의 사선봉이라고 하죠. 그 사선봉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공주의 성령인가 기부로 다듬었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공주는 중국의 유명한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주고사가 인용되었고요. 자, 그 다음 일출을 보려고 낙산 동쪽에 의상대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았어요. 근데 그 해가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 밝아요. 그것을 보고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 주변에 지나가는 구름이 있을까 두렵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태백의 등금농 봉황대라는 시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이게 이태백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고사를 인용했고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우계지륜을 타고 경포대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경포대의 장관이 너무나 잔잔하고 맑아요. 물이 맑고 아주 잔잔해요. 그래서 이곳을 배경으로 한 홍장고사가 있는데 홍장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기생이었고 그 다음에 박신이라는 감사가 있었대요. 근데 박신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되어서 떠나야만 했대요. 이때 그의 친구 박신의 친구가 와서 거짓말로 홍장이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매우 슬퍼하면서 이 경포로 왔는데요. 갑자기 홍장이 선녀분장을 하고 짜잔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홍장고사예요. 그래서 고사 인용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급장류 고사,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200이 여산 진면복이 이독은 낫다 못하리라.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200의 고사 인용. 그 다음에 공수의 성령이가 나오는 부분은 사선봉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는 이태백의 시를 인용한 건데 일출을 보고 해 옆에 즉 인근 곁에 구름 간신히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우국충정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태백의 시를 인용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홍장고사는 이 경포 호수의 잔잔함과 또 맑음, 그러니까 경포 호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동별곡에서 주로 봐야 할 것을 간략하게 봤는데요. 요거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 파일에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사의 특징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사의 구성, 서사, 본사 1, 2로 나누고 결사로 나눠지는데 본사 1과 2 사이에 내적 갈등이 딱 한 번 있다. 그 내적 갈등은 공적 자아로서의 책임감과 인간 본연으로서 개인적 자아로서의 욕망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다. 산에 있을 때는 유교적 충의 사상을 주로 이야기하다가 바다로 가서 이런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여정 견문 감상은 내용 보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맥락을 보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모든 화자의 감정, 여정 견문 감상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다양한 수서법이 있고 또 문학의 미적 감조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아미는 만족스러울 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할 때 당연히 우아미고요. 저 자연물이 너무 훌륭해서 본받고 싶다 라고 할 때 순고미, 내가 지금 내적 갈등이 일어나 비장미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고사 인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파일에서 뵙겠습니다.